자, 8월 23일이고요. 수업이 조금 이제 늦어졌는데, 자,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이제 얼른 내용들 진행합시다. 어제 우리가 이제 파일하고 운영체제, 다른 말로 이제 OS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제 운영체제의 그 종류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역할,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파일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의 개요. 파일은 뭐고 디렉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파일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사용할 때 확장자 키는 방법도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파일 확장명 체크하면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또 폴더가 있고 이러한 그 디렉토리는 이제 계층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데 폴더 안에 폴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트리 구조라고 한다. 요 얘기했었고 이 트리 구조를 표현할 때 윈도우는 역슬래시로 표현하고 폴더 안에 폴더가 있다라는 걸 역슬래시로 구별하고 맥 같은 경우는 슬래시로 구별한다.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더 안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을 붙이고 현재 폴더를 얘기할 때는 점을 붙여서 명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관련된 용어들, 루트 디렉토리.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루트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면은 C 드라이브의 제일 꼭대기, D 드라이브면은 D 드라이브의 제일 꼭대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C 드라이브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C 드라이브의 루트고요. D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가 D 드라이브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 하드디스크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위치를 루트라고 하는데 윈도우는 하드디스크 개수만큼 루트가 존재하지만 맥은 그냥 최상위 거 하나만 존재한다. 예, 그런 얘기 했었고요. 루트 디렉토리라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는 또 내가 이제 어떤 작품을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그 작업 폴더 자체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른다. 이거를 이제 우리 수업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자, 저는 이제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이제 기세에서 그냥 바로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바탕화면에다가 이 폴더가 지금 존재하는데, 여기가 우리 수업 예제들에 대한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점으로부터 제일 꼭대기를 루트라고 합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줄여서 보통 CWD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폴더를 뜻해요. 위카는 상위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개인 설정이 있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자, 윈도우 10부터는 메뉴가 좀 바뀌어서 여기서 그냥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하면 테마 및 관련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이콘이라고 검색해서 테마 및 관련 설정이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바탕화면 아이콘이라고 해서
내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뭐 제어판은 굳이 안 켜도 돼요.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얘네들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이제 이런 애들이 생겨요. 바탕화면에 이런 애들이, 요 아이콘 3개가 생겨요. 내 PC. 클릭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 이 내 PC랑 바탕화면은 내 PC가 똑같은 거죠. 네트워크는 사실 별로 쓸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바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 생겨요. 이거 바탕화면에 꺼내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코딩하면서 홈 디렉토리를 들락날락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홈 디렉토리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즐겨찾기의 고정 요거 눌러놓으면은 여기 윈도우 폴더 창 왼쪽에 즐겨찾기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운로드, 뭐 내 홈폴더, 바탕화면. 그 밖에 뭐 사진 같은 거는 잘 안 쓰니까 저는 보통 제거하고요. 즐겨찾기에서 제거. 동영상도 제거. 음악도 유튜브 들으니까 제거. 문서는 저는 이제 녹화 파일이 여기 저장되니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겨찾기를 좀 편집하면은 폴더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해요. 자, 요 3가지 아이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컴퓨터 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지칭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PDF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가 내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거. 자, 여기 위에 클릭하면은 지금 이 폴더의 전체 풀 경로가 보이죠? 자, 제가 경로를 메모장에 복사를 할게요. 이러한 폴더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은 역슬래시 하나 붙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PDF 파일의 이를테면 풀네임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어떤 파일에 그 위치를 컴퓨터 제일 꼭대기부터 쭈르륵 하고 이렇게 명시하는 이런 형식의 문장을 우리는 경로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파일의 경로를 표현할 때는요, 방식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대 경로. 절대 경로는 내가 지금 폴더 창에서 바탕화면에 존재하건 아니면 내 홈 디렉토리에 존재하건 D 드라이브에 존재하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던지 이 PDF 파일의 위치는 그냥 처음부터 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아파트의 105동 2001호는
내가 어디 살고 있건 간에 105동 2001호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소. 이걸 절대 경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5동 2002호에 살고 있으면, 2002호에 살고 있으면, 2001호는 옆집이 되죠. 1901호에 살고 있으면, 윗집이 되죠. 2101호에 살고 있으면 아랫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집의 집 주소를 처음부터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뭐 무슨 로 몇 번지에 뭐 105동 2001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내가 어디 살고 있건 간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값이지만 옆집, 윗집, 뒷집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바뀌죠. 기준이 바뀌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해요. 절대 경로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내가 어떤 폴더 딱 찍어서 이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폴더 위치 쭉 한 다음에 역슬래시 하나 붙이고 대상 이름 지정하면 되니까. 절대 경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상대 경로가 좀 헷갈려요. 자, 이게 지금 프로젝트 루트고요. 여기에 컴퓨터 기초 폴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폴더 하나 또 만들게요. 테스트라는 폴더 하나 만듭시다. 그 테스트 폴더 안에 지금 여기서 컴퓨터 기초가 여기고 테스트 폴더가 여기에요. 여기에 헬로라는 폴더가 있고 헬로 폴더 안에는 world.txt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할 때가 제일 좀 번거로워요. 상대 경로 개념 설명할 때가. 근데 이거를 잘 못 잡아 놓으면은 웹코딩 하는 내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도 지금 이 경로 방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링크 걸면서도 맨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수원에 나오니까 여기서 개념을 좀 신경 써서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작업 폴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가 여기인 거고요. 여기서 테스트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여기인 거고요. 여기서 헬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가 헬로라는 폴더에 들어갔을 때가 여기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제 폴더를 열어놓고 있는 위치,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여기라고 지칭합시다. 여기가 지금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 아니면은 내가 이 폴더 창으로 열어놓고 있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만 열고 있는 거지 딴 거는 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용이에요. 다른 폴더들은. 얘만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a.txt를 가리키는 방법. 현재 폴더는 뭐라고요? 점, 역슬래시 a.txt. 근데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점 슬래시는
편의상 슬래시라고 할게요. 역슬래시가 발음이 자꾸 꼬여서. 점 슬래시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a.txt도 가능합니다. b.txt 혹은 b.txt 다 가능해요. 헬로라는 폴더도 마찬가지겠죠? 헬로 혹은 그냥 헬로. 자, 다시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을 안 바꿀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 word.txt를 가리키는 방법. 헬로라는 폴더 안에 있는 word.txt. 앞에 점 붙은 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헬로 폴더 안에 있는 word.txt. 여기를 기준으로 헬로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폴더에서 이 4번 파일을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얘가 이 테스트라는 폴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 칸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점점 역슬래시. 얘는 생략 못해요. 공사의 뭐뭐뭐.pd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readme.md를 가리키고 싶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럼 몇 칸 올라가야 돼요? 한 칸? 두 칸. 그럼 점점 슬래시 두 번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자, 그럼 또 여기를 기준으로 2번 폴더 안에 만약에 k.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점점 위로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죠. 그럼 두 칸 올라오면 여기죠. 여기서 2의 next.js, 2의 next.js라는 폴더 안에 있는 k.jpg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은근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요거가 헷갈리면은 웹페이지 코딩할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일단 요 화면 그대로 제가 스크린샷을 하나 떠놓긴 했어요. 영상도 녹화 중이긴 하지만 이거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급하게 까느라고 카톡은 제가 지금 안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이따 깔고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로 표현 방식 절대 경로.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경유한 경로를 전부 기입하는 방식. 루트 디렉토리.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제일 꼭대기라 그랬죠. 그래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순서대로 타고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 바탕화면에 위치한 test.txt다. 바탕화면은 항상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사용자 아이디 밑에 데스크탑이란 폴더 안에 test.txt. 바탕화면이라는 한글 폴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맥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고 역슬래시 대신에 슬래시로 표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건데 윈도우 폴더에서 이 경로를 쭉 다 붙여넣으면 이렇게 PDF 파일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옆에 열렸어요.
근데 윈도우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이거를 슬래시로 써도 알아들어요.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기입해도 알아들어요. 자, 여기다 넣고 다시 한번 붙여놓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PDF 파일이 뜹니다. 근데 맥은요, 슬래시밖에 못 알아먹어요. 역슬래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범용적으로 표기를 하고 싶으면은 슬래시로 표기하시는 게 좀 편해요. 자, 상대 목록. 현재 작업 중인 폴더를 기준으로 특정 파일이나 폴더 위치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현재 폴더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은 점 슬래시를 앞에 붙인다. 이건 생략 가능하다 그랬고요. 점 슬래시 파일, 점 슬래시 폴더. 그리고 어떤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파일 다 지정 가능하고요. 점 슬래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상위 폴더는 점점 슬래시가 붙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한 시간을 15분, 20분 정도 까먹어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일로 넘어갑시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것도 일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파일 확장자 표시하는 거. 보기 메뉴에서 아무 폴더나 열고 보기 메뉴에서 파일 확장명 체크한다. 이거 컴퓨터에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폴더 작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기본 단축키 같은 거예요. 자, 윈도우 키 플러스 R을 누르면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창이 뜨는 거. 요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윈도우 키랑 알파벳 2를 누르면 폴더 창이 이렇게 열려요. 이거 굉장히 쓸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t F4는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요. 일일이 X표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폴더 열고서 이 폴더의 X창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Alt F4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Alt F4 누르면 종료하고 더 이상 종료할 게 없어지면은 윈도우가 종료돼요. 자, 폴더에서 뭔가 내가 작업을 한다. 만약에 폴더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누르잖아요, 보통. 근데 F2키 누르면은 바로 이름 바꾸기예요. 여러 파일의 이름을 동시에 일일이 하나씩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F2키를 누르면서 방향키로 처리하면은 좀 쉽게 가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항목을 이동하다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동안 다 선택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동안 다 선택돼요. 이거는 폴더뿐만 아니라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마우스로 클릭할 때는 첫 번째 거 중간에 아무거나 클릭하고 또 다음 거를 클릭할 때 Shift를 누르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다 클릭돼요. 하나씩 띄엄띄엄 클릭해야 될 때가 있다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은 휴지통을 건너뛰고 즉시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구를 못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X 한 다음에 딴 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옮기는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카피, 복사예요. 자, 여기서 복사하고 다른 폴더에다 컨트롤 V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 C 폴더를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붙여넣을게요. 그럼 이동을 시킨다 그랬죠. 여기 C번이 없어지고 C가 일로 왔잖아요. 거기서 컨트롤 Z는 취소예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N 새 폴더 만들기.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건 메모장을 사용하건 윈도우에서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이제 공통적인 단축키를 제공을 하는데 뭐 여기다 제가 좀 몇 자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단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이거는 폴더랑 똑같아요. 복사예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예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잘라낸 내용을 붙여넣게 되겠죠. 컨트롤 Z는 취소. 컨트롤 Z는 취소. 자, 여기서 하고 컨트롤 Z. 컨트롤 Y는 취소한 거를 다시 되돌리기. 그러니까 컨트롤 Z는 이제 되돌리기, Y는 되돌리기 취소.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보면은 그 방향키 위에 보면은 6개짜리 있잖아요. 인서트, 홈, 페이지 업다운. 웬만해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 커서를 아무데나 두고서 홈키를 누르면 그 라인의 맨 처음으로 갑니다. 엔드는요. 맨 끝으로 갑니다. Shift를 누르고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이것도 이제 이동하는 만큼 선택이 돼요. 위아래를 누르면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엔드. 그냥 엔드는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Shift를 누르고 엔드 하면은 한 줄을 통째로 선택해요. 자, 그럼 이제 끝에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홈을 누르면 이것도 한 줄을 통째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고치고 싶어. 그럼 마우스를 안 쓰고 저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개 한 글자씩 다 가요. 자,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컨트롤을 누르고 좌우 방향키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움직여요. 컨트롤을 누르고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움직여요. 자, 이 단축키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그 마우스를 적게 쓸 수 있어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 움직이면 단어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Shift는 선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F 검색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찾기 누르면 거기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컨트롤 H 바꾸기입니다. 테스트라는 단어를 영어로 테스트로 바꿔라 라고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클릭하면 딱 바뀝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단축키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이거 굳이 안 써도 마우스로 다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직접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코딩할 때 뭐 하나 단어 고치라 그러면 마우스로 거기 클릭해서 키보드로 한 글자씩 지우고 입력하고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 작업 속도가 되게 느려요. 코딩을 좀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마우스에 손 가는 버릇을 없애세요. 최대한 마우스 사용을 줄이세요. 이게 그래서 마우스를 적게 쓰는 게 상상성하고도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는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있어요. 자, 대체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은 한쪽 손이 마우스에서 안 떨어집니다. 항상 손이 마우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돼요. 마우스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쪽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그 상태에서 모니터 쳐다보니까 고개는 점점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은 목이 그렇게 되면 일단 거북목 오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게 자세가 이렇게 계속 굳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병이 생겨요. 여러분들 50견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보통 나이 50에 오는 병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이제 50견이라고 부르는데 코딩 하시는 분들 직업병 중에 하나가 50견이에요. 이게 50견이 무슨 병이냐면은 보통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막 팔을 들잖아요. 팔을 들면은 그때 어깨 근육이 좀 찢어진대요. 그리고 그게 자는 동안 회복이 되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건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팔을 이렇게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계속 좁아지면은 그 상태로 어깨 근육이 붙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돼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50견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의사 진료받으면서 같이 들은 얘기니까. 50견 수술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팔로 여기 겨드랑이 근육 째요. 끝이야, 그게.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근육이 붙어서 생긴 병이니까 근육을 째면은 다시 움직이겠지. 프로그래머들이 이러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50견이 직업병이래요. 20, 30대에서 50견으로 온 사람들 직업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코딩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터널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손등이 위를 쳐다보게 하는 자세가 손목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는 자세래요. 이 자세로 계속 고정돼 있으면 손목에 부담이 가서 터널 증후군이 생겨요. 이게 저도 터널 증후군 때문에 몇백 썼거든요. 이게 진짜 심할 때는 너무 아파서 1.5리터짜리 물병을 못 들어요. 물 마시려고 따라다가 물병을 놓는다니까. 너무 아파서. 그게 마우스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그 병원에서 수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수술 빼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거기에 한 5, 600 든 것 같아요. 병원비만. 근데 어떻게 해서 고쳤냐면 마우스를 바꿨어요. 마우스 중에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쓰는 마우스 있죠. 그걸로 쓰고서 일주일 버티니까 바로 없어지더라고. 지금도 저는 이제 평소에 집에서 맥북 쓰니까 이제 트랙패드 같은 거 쓰잖아요. 트랙패드 같은 거 좀 한 2, 3일 쓰면 금방 또 와요. 그래서 저는 마우스 자꾸 들고 다녀요. 이렇게 생긴 인체공학 마우스 들고 다녀요. 버티컬 마우스. 그래서 그 마우스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너무 오래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트랙패드 꼬대난다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네, 건강에 쥐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북목 자세 되게 심해지면 그게 이제 목 디스크로 발전을 해요.
거북목이 위험한 게 이게 목 디스크가 생기면요.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여기 목 옆에 신경을 눌러요.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둘 중에 하나야. 위로 뻗치거나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이 두 개를 다 겪어봤는데 위로 뻗치면 일단 머리에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몰릴 때 되게 겁먹었어요. 정수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거야. 처음에 무슨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되게 겁을 먹고 그 병원에 통증의학, 진짜 큰 대학병원에 통증의학과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뭐 아프다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고 뭐 찍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 코딩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니요. 의사가 제 뒤로 와서 제 목을 잡고 우두둑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가 뭐가 뻥 뚫리는 것처럼 거짓말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 디스크 전조 증상이라고 수시로 목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흔한,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건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가장 흔한 거는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하면서 어깨나 등 아팠다는 느낌 들으시면, 여기 날개뼈 있는데 아픈 거. 그거 원인이 목이에요.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여기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팔을 타고 내려가요. 여기가 쑤시기 시작을 해.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팔도 계속 붙여.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팔꿈치가 찌릿찌릿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한다.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병원 가면 수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날개특기가 조금 뻐근한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목을 반대로 이렇게 당기세요. 여기 어깨 되게 시원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6개월짜리 과정인데 3개월 지나면 하나 둘씩 손목에 밴드를 메고 오기 시작을 해. 나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4개월 지나가면 하나 둘씩 마우스를 사갖고 와요. 이 마우스는 비싸거든. 그러기 전에 쉬는 시간마다 최소한 나가기 힘드시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목이라도 이렇게 좀 돌리세요. 우리 오래 봐야지. 선생님 저 병원 가야 돼요. 내일 수업 못 나가요. 그러지 말자고. 진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코딩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 어른들은 왜 무릎 쑤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손가락 마디가 쑤셔요. 이것도 되게 환장한다 사람. 그러면 이제 키보드도 바꿔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라 그래서 안에 뜯어보면 전체가 한 판이에요. 이 한 판 위에 키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누르면 전체가 이렇게 눌려지는 거예요. 판때기가.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센 거지.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 있죠? 따닥따닥 소리 되게 큰 거. 걔네들은 이렇게 한 판 위에 버튼이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버튼이 독립적인 판이에요. 그래서 누르면은 주변부가 같이 눌리지 않으니까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손가락에. 그래서 손가락 건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쓰는 거죠. 그럼 종합하면은 이제 마우스 쓰지 말고 키보드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 쓰려면 웬만하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키보드에 번호키 달려 있잖아요. 번호키가 달려 있으면 옆에 마우스 놓으면 어때요? 손이 상대적으로 넓게 가죠. 그래서 전문가용 키보드일수록 옆에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키보드는 옆에 숫자키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쓰는 키보드가 요거거든요. 저 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옆에 뭐가 없어요. 색깔은 제건 올블랙인데 옆에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또 키보드 짧은 거 쓰고요. 이런 거에 그
극단적으로 키를 줄인 게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가 있어요. 일제거든요, 이거. 되게 비싸요, 이거. 이거예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 키보드인데, 이거는 약간 쪼렙. 고렙은 아예 다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숫자키 위에 F로 시작하는 펑션키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키도 없어요. 방향키는 여기 FN이라고 되어 있는 요 펑션키,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아마 요게 방향키를 대신할 거예요. 여기 요 알파벳이. 극단적으로 키보드를 줄인 거죠. 이게 가격이 한 30만 원 할걸요? 일본 거라서 수입산이에요. 가끔 이제 구로 쪽이나 강남 쪽에서 그 약간 좀 그 옷 되게 못 입는 사람이 그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게끔 입은 사람이 키보드 하나씩 들고 다니면 100% 개발자예요. 왜냐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출퇴근할 때 들고 다녀요. 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그게 더 쓰기 좋고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몸에 통증을 덜 주니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자기 몸을 좀 관리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부터라도 마우스 최대한 덜 쓰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 키보드 다다다닥 하는 게. 그쵸? 그리고 틈 날 때마다, 목 운동 같은 거 좀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좀 쉽게 그렇게 몸 상하진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용어 두 가지. 예,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용어. 요거는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용어 정리라서 그냥 글자만 있긴 한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요, 그 두 개 이상의 장치나 소프트웨어 사이에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계가 있어요. 장치. 사람이 있어. 내가 이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요즘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 내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자, 이 의미를 소프트웨어에 한정지어서 재정의를 하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앱이 있어. 앱이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앱한테 내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버튼 누른다. 뭐 그거죠. 자, 컴퓨터하고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이거는 하드웨어고요. 프로그램 혹은 화면 형태. 앱에서 내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다. 웹사이트에서 어떤 메뉴를 클릭했다. 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다 저마다의 디자인 안에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메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버튼들의 배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클릭하는 이런 형태들 있죠. 이런 걸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UI라고 하는 거예요. 자, UI의 종류. 첫 번째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어떤 프로그램이나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콘 같은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환경이죠. 화면상에서 뭔가 아이콘을 클릭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걔는 GUI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GUI 환경인 거죠. 자, 이 GUI 환경은 다양한 입력과 출력이 필요해요. 입력이라는 거는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요. 출력은 모니터, 스피커, 빔 프로젝터 뭐 이런 식의 출력 방법이 존재하겠죠. 자, 입력 소스, 인풋 소스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키보드, 카메라 등 조작하기 위해 입력하는 장치들을 뜻하고요. 출력 소스, 모니터,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IO라고 부릅니다. 입력과 출력. GUI는 뭔가 그래픽적으로 사용자가 건드릴 수 있다. GUI 환경의 특징은요. 마우스나 마우스에 준하는 뭔가가 항상 있어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GUI에 반대되는 거는 CLI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명령어를 입력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써봤죠? 명령 프롬프트. 그게 CLI 환경이라고 불러요. 터미널, 콘솔상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거, 쉘. 쉘은 그 맥에 있는 CMD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키 플러스 R을 눌러서 시행창을 연 상태에서 CMD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쓸 수 있는 기초 명령어들이거든요. 예, 요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이건 지금 안 봐도 돼요. 백엔드반이었으면 이거 다 외울 때까지 다는 진도 안 나갈 텐데, 왜냐면 백엔드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없으면 진짜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백엔드 환경에서 이 명령어들 안 가리키고 시작하는 게 보통 자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잊혀진 컴퓨터 사용 방법이다 보니까 그냥 안 가리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노드.js 같은 건 이거 꼭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말고 이거를 아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메모해 놓고 조금씩 익히는 걸로 합시다. 영어 사전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야 되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아까 나왔었던 이런 단축키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포스트잇 같은 거에 적어서 모니터 밑에다가 좀 붙여놓는던가 아니면은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트랙패드 좌우에 보면 공간 많이 남죠. 노트북 키보드 보면. 그런 데다가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스카치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좀 수시로 많이 들여다보세요. 영어 사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써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요 내용에 준하는 내용을 3번 맥 기본 활용이라고 제가 그 맥에 준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맥에서 확장자 표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파인더. 윈도우에서 성적기라고 부르는 거 맥에서 파인더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맥에서 홈 디렉토리 표시하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요거는 맥 사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됐을 거예요. 맥에서 파인더 단축키도 여기 비슷하게 해놨으니까 요것들도 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요. 밑에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건 똑같아요, 설명.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크다운을 하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필요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안 깔았네요. 자, 잠깐 이거 프로그램 좀 설치할게요. 자,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여기 폴더 열기 왼쪽에 보면은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폴더 열기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 탐색키가 만약에 안 보이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아이콘들 있죠. 이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이 탐색기예요.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자, 여기서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파일 메뉴 밑에 폴더 열기라고 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작업을 할 때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폴더를 항상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를 맞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었는데 HTML 하는 동안은 A, B, C까지는 각각의 이 과목 폴더가 루트가 되겠습니다. A, B, C까지가 루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폴더 열기를 누른 다음에 A, HTML, CSS라는 폴더를 여시면 되겠죠. 여기 열려있는 폴더가 이렇게 맞춰지죠. 예, 뭔가 물어보면 예, 실례합니다 누르시면 돼요. 자, 폴더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은요. 파일 메뉴 밑에 맨 밑에 폴더 닫기 있어요. 그럼 폴더가 다시 닫혀요. 폴더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은 제일 편한 거예요. 폴더를 그냥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그 폴더가 이렇게 열린 상태로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단원별로 또 폴더를 만들 거예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있는 이 a.html css라는 폴더가 여긴 거죠. 여기서 뭔가 폴더를 만들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요. 바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를 지우면 똑같이 여기서도 지워지고요.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해서 새 폴더 이름 입력해줘야 돼요. 만들어도 바로 만들어지고요. 새 파일 이름 입력하고 대신에 확장자를 꼭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파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하건 윈도우 폴더 창에서 만들건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를 두지 마세요. 자, 잡다한 거는 지울게요. 자, 원래 실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웹페이지들은 폴더나 파일 이름을 영문으로만 해야 돼요. 한글이나 공백이 들어가면은 그 URL에 인터넷 주소로서 형성이 안 돼요. 인터넷 주소에는 죽었다 깨도 한글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인터넷 주소는 죽었다 깨도 한글 못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만만한 게 네이버니까. 자, 여기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 주소 맨 뒤에 검색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창에서 이 검색어를 바꾸면 네이버의 검색 결과도 바뀌어요. 자, 여기 보면은 멀쩡히 한글이 있는 것 같죠? 이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붙여볼게요. 자, 분명히 주소창에서는
맨 뒤에 글자가 작았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퀄이 이퀄 프론트엔드라고 돼 있는데 퀄이 이퀄한 다음에 이게 지금 프론트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주소예요. 한글이나 띄어쓰기는 무조건 다 이렇게 변환돼서 쓰게 돼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변환된 걸 보기 좋게 다시 역변환해서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실제 값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 자신 없으면 한글 쓰시면 안 돼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예요. A, B, C 한 칸 띄고 C, E, F라고 해보죠. 자, A, B, C 한 칸 띄고 E, F라고 적었거든요. 띄어쓰기를 의미하는 말은 %20. 이게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한글하고 띄어쓰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사람이 이거 못하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인데, 지금 우리는 단지 실습용이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서비스할 파일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폴더에다가 여기 HTML, CSS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고 01 다시 웹페이지 기본 구조라고 넣으세요. 물론 이 파일이나 폴더 이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따로 정리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똑같이 맞춰주세요. 왜냐면 이 폴더랑 파일들이 각각 하나의 단원이나 수업 목차를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또 새 파일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hello.txt라고 넣읍시다. txt는 무슨 파일이죠? 메모장 파일이랬죠. 잠깐만요. 엉뚱한 폴더를 열었어. 자, 이게 hello.txt라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 그냥 일단 제가 아무 말이나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요. 윈도우 폴더 창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릴까? txt니까 메모장이 열려요.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쵸? 자, 어제 우리가 확장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확장자를 가장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열릴지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의 확장자를, 멀쩡한 파일의 확장자를요, png로 바꿔볼게요. png는 무슨 파일 포맷이라고 그랬죠? 그림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그림 보는 프로그램이 열려요. hello.png. 근데 이게 진짜 그림 파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확장자를 AVI로 고치면 동영상으로 인식해요, 이거. 영화 및 TV라고 뜨죠.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동영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나오겠죠. 자, txt 가장 대표적이고 단순한 문서 파일입니다. 확장자를 이제 HTML로 바꿔볼게요. 웹페이지도 문서 포맷이라고 그랬죠? 확장자를 HTML로 바꾸면 이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크롬으로 여세요.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웹페이지 별거 아니에요. 메모장 파일을 확장자만 HTML로 바꾼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별거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줄 바꾸고 반갑습니다 바꾸고 웹페이지를 작성해 봅시다. 분명히 저는 엔터키 두 번 쳐서 줄을 바꿨는데 줄 바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줄 바꾸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웹페이지를 작성해 봅시다. 자, 파일의 내용이 바뀌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파일의 내용을 바꿔서 저장하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웹사이트에 띄어쓰기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쵸? 적용 안 돼요. 작성해도 사이에 띄어쓰기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고작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죠. 엔터키 엄청 많이. 새로 고침할게요. 엔터키를 겁나 많이 쳐봐야 고작 해서 띄어쓰기 하나로 인식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띄어쓰기랑 줄바꿈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체계가 필요해요. 그 체계를 배우는 걸 HTML이라고 해요. 자, 이틀이나 걸린 다음에 이제 겨우 본 게임 시작하게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오늘 HTML 기본기부터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딩 다다다다 시작하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제가 단톡방에요. 아까 우리 그 경로 설명했을 때 필기했었던 요 스크린샷 파일, 그 다음에 PDF 파일 하나를 넣습니다. PDF 파일은 매번 이 단원에 대한 폴더 이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별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는 PDF 파일이 안 열리겠죠? 자, 익스텐션을 하나 더 깔아볼까요? 확장 버튼 눌러서 네, VS 코드 PDF라고 검색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뜨거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설치는 금방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PDF 파일을 열람할 수 있어요. 자, VS 코드 PDF라고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이제 HTML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HTML하고 요 다음에 같이 배울 CSS 두 개를 묶어서 한 과목으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HTML의 역할은 웹페이지의 골격을 만드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S는 그 골격에 디자인을 입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CSS를 접목시키기 전까지는 HTML로 아무리 코딩해도 이쁘게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HTML 같은 경우에 랭귀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긴 한데,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HTML하고 CSS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논리를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HTML을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사람 그 민망을 많이 주는데, 근데 그거야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한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나중에는 뭐 별로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보다 CSS가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센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백날 해도 이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쁘게 만드는 지주는 없어서 우리 예제는 안 이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OMR 카드 알죠? 네. 별로 떠올리기 싫죠? OMR 카드. 지긋지긋하죠? 그 OMR 카드에 표기하는 걸 우리 뭐 한다고 부르죠? 마킹한다 그래요. 그 마킹한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중요한 거를 표시하는 거를 마킹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킹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잖아요. 이거를 마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예요. 자, 메모장에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아까 연습했던 거는 다 뺄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웹페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형광펜으로 긋고 싶어요. 근데 컴퓨터 모니터에다 대놓고 형광펜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쓰는 이런 수업용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형광펜 표시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형광펜으로 표시했다라는 거를 약간 표식으로 남기는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형광펜이 시작되는 위치를 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고요. 형광펜이 끝나는 위치를 괄호, 슬래시, 괄호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걸 형광펜으로 여기를 그었다라고 여긴 거죠. 자, 형광펜으로 이렇게 긋고는 여러분들이 보통 책 보면서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형광펜으로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메모를 하죠. 말머리 단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단어 같은 걸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형광펜으로 그어서 여기다 어떤 그 요약된 말을 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괄호 안에. 특성, 이렇게. 이렇게.
뭐 진짜 책에다 형광펜 그은 거랑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이거를 형광펜으로 그은 거다라고 우리 인식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이러한 단위를 태그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태그라고 해요. 태그의 특성은 시작과 끝이 짝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고안된 초창기의 마크업 랭귀지. 이걸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XML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HTML의 할아버지 뻘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확정자가 HTML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네, 특성, 뭐 별다른 임팩트는 없죠. 맞히는 건 또 안 나오네요. 자, 이거를 이제 이런 태그라고 하는 규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은 진짜 내가 어떤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은 거면 이거를 진짜 형광펜으로 그은 것처럼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불치의 그 IT 기업들이 모여서 이 태그를 서로 단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단어로 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은 진짜로 진짜로 이 문서를 읽어드렸을 때 이 안에 있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그어주자. 여기에 어떤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면 자, 어떤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면 표기도 서로 다르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도 해주자. 라는 식으로 태그를 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접목한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예요. 자, 교환으로 돌아갈게요. 자, 웹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일반 텍스트 파일 확장자는 txt였습니다. 이 txt 확장자를 html로 바꿔서 씁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정형화된 형식의 내용을 써요. 아까 HTML 확장자일 때는 엔터키 백날 쳐도 줄바꿈 안 되는 거 봤죠? 줄바꿈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된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그라고 하는 거죠. HTML 태그라고 해요. 예, 이거를 이제 묶어서 우리는 보통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기술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웹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개가 조합된 소스 코드로 구성이 돼요. HTML은 골격을 만든다 그랬죠? CSS는 디자인을 입혀요. 옷을 입혀요. 자바스크립트는 거기에 동작을 부여해요. 마우스 눌렀을 때 뭐가 스르륵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세 개의 과목을 하나로 합쳐야 최소한의 웹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 HTML 태그라고 하는 걸
불치의 IT 기업들이 모여서 약속한 거라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실 그 당시 구글은 없었다. 애플, 뭐 IBM 등등등 이름 내걸면 알만한 기업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모여진 협의체. 기업 간의 담합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한데,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위해서 만든 기구를 보통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인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보통 줄여서 W3로 표기해요. 월드 와이드 웹을 위한 컨소시엄. 그래서 이 단체를 W3C라고 불러요. 얘네가 모여서 HTML이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규칙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각자 돌아가서 그 약속을 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구글은 크롬, 애플은 사파리,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회사들이 서로 사이좋게 같이 가는 관계인가요? 경쟁 관계인가요? 경쟁이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대로만 만들면 참 좋은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기네 걸 좀 더 많이 쓰게 하려고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규칙을 좀 끼겨 넣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결과 개발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면 되는데 그 약속을 또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소스 코드라고 하더라도 웹브라우저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리는 브라우저로 치부했던 적이 있어요. 윈도우 XP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칙이 생깁니다.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틱 웹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웹 표준이라는 걸 준수해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HTML 태그 첫 페이지에서 얘기해요. HTML 관련된 책들 사면은 첫 장에서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싶잖아요. 네, 요 말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웹 접근성. 모든 사람이나 모든 기기는 정보의 접근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기기, PC건, 태블릿이건, 스마트폰이건, 크롬 브라우저건, 익스플로러건, 웹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똑같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돼요. 자,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거기에 골 때리게, 진짜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제가 단어 선택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신체적인 그 부자유스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앞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도 웹서핑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명시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앞을 못 봐요. 근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뭔가 내가 정보를 찾고 싶었어. 어떻게 컴퓨터 실행해서 이제 그 음성인식 기능 써갖고 어떻게 웹브라우저 실행을 했는데 도저히 그 페이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요. 나 여기 웹서핑하고 싶어요. 라고. 그럼 인권위원회에서 메가스터디에 수정 권고를 내립니다. 권고니까 안 지켜도 돼요. 그럼 나는 욱해갖고 2차 진정 넣겠죠? 그러면 2차 권고가 내려가느냐? 아닙니다. 대표이사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적으로요. 회사에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박탈합니다.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웹브라우저의 역할은요. 웹페이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문장을 읽어주는 웹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성인식으로 동작하는 웹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전용 웹브라우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샘플을 만들었었는데 이 H1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되게 크게 표시됐잖아요. 헤딩을 뜻해요. 1수준의 헤딩. 즉 1수준의 제목을 뜻하는 태그예요. 얘는 2수준의 제목. 마크는 말 그대로 마킹. 스크린 리더는요. 안녕하세요 라고 읽은 다음에 그 뒤에 곧바로 말을 덧붙여요. 제목이라고요.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멘틱 웹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면은 시멘틱 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게 애매모호한데 의미 있는 문서라고 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어려운 거예요. HTML 파일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죠.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문서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의 의미 있는 문서예요. 자,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으로 제가 아이폰으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간 상태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뉴스 아무거나 들어왔어요. 네이버 뉴스가 이게 잘 돼 있거든요. 평상시에 보는 뉴스예요. 여기 주소 표시줄 옆에 보면은 강화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왼쪽에 귀퉁이에. 이거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그 메뉴에 읽기 도구 보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얘를 누르면 똑같은 뉴스 기사를 이렇게 이북처럼 다시 리딩을 해줘요. 이거 아이폰에 옛날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를 보면은 일단 메뉴 같은 거 다 걷어내고요. 딱 제목하고 본문만 남겨요. 얘가 도대체 뭘 보고서 어디가 제목인지 인식하고 어디가 본문인지 인식할까요? 어떻게 했길래 얘가 광고도 다 걷어낼 수 있는 걸까? 이게 이 문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HTML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H1 태그로 감싸져 있는 영역은 제목인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본문은 여기는 본문입니다. 라고 의미하는 이 태그로 또 감싸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안을 본문으로 인식을 해요. 자, 이걸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멘틱 웹을 좀 더 잘 설명을 하면요. HTML 태그는 원래 특정 단어나 문장의 용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도라는 거는 제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본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걸 강조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빨간색 형광펜은 제목, 파란색 형광펜은 본문,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HTML 태그를 강조할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 형태를 시멘틱 웹이라고 하고요. 이 시멘틱 웹으로 작성되면은 웹 접근성이 확보가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문장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용도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사전에 다 약속을 해놓은 거죠. 우린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멘틱 웹을 지켜서 웹페이지 만들면 브라우저마다 보이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웹 브라우저가 똑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시멘틱 앱이랑 기계가 문장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 형태고요. 그 시멘틱 앱의 H는 제가 보여드렸죠? 올바른 시멘틱 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HTML 제작 기법.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작성하면은 브라우저마다 좀 결과가 다른데 이러한 형식대로 작성하면은 브라우저마다 결과가 최대한 똑같다. 이런 것들의 작성 기법들을 모아놓은 게 웹표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꼼수예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HTML 작성 꼼수.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HTML이라는 걸 먼저 할 건데, HTML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그랬고요. 특정 단어나 문장을 태그하는 형식으로 강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각의 태그는요, 시각적 효과를 정의하기 위한 특성과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들어가는 거를 시작 태그라고 하고, 마지막에 오는 거를 끝 태그라고 하는데요. 시작 태그에 속성 이퀄 값, 속성 이퀄 값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속성에 따라서 이 내용이 강조가 돼요. 대체로 크기라던가 글자 모양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정해요. 네. 끝 태그에는 슬래시가 와야 되고요. 같은 데다가 끝 태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태그 종류마다 끝 태그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닫는 괄호에 슬래시를 붙여서 표기를 해요. 이거 지금부터 습관 들이세요. HTML에서 이거 안 하는 경우, 이거 안 해도 사실 HTML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리액트 하면 이거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좀 들이세요. 코딩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HTML 태그는 내용을 강조할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외워야 돼요. 엄청 많아요, 외울 거. 이게, 그, 이해를 할 여지가 없어요, HTML은. 그냥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는 CSS부터는 그래도 좀 이해할 여지가 좀 나오는데 HTML은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다들. 물론 창의력 중요하죠. 근데 확실한 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창의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은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빌더 다 했으니까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쌓아봅시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줄에는요, 괄호 열고 느낌표 타입, 도큐멘트 타입, 문서의 형식은 HTML이다라고 먼저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PPG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문은 가장 최신 버전인 HTML5 버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기 싫다고요? 그럼 옛날 버전 쓰시면 돼요. 저도 안 외우고 못 외우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느낌표 독타입 HTML 끝이죠. 아니면 얘네들 외우시던가요?
하나, 둘, 셋. 뭐 외울래요? 당연히 이거지. 그쵸? 이번 주까지는 계속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학원 수업, 특히 이런 취업본 과정을 진행을 하면요.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인 건 다들 공감하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소개해드리려고 사실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이거. 그거를 6개월에 압축해서 때려 박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든 설명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천사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겠죠. 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 결론만 쓰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납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이런 서론들 다 걷어내고 결론, 이것만 외우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날의 검이야. 첫 번째는 시간 단축이 되게 잘 되는데, 단점은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납득이 잘 안 돼서 잘 외워지질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하다면은 중간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이거보다 낫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HTML은요, 항상 어떤 태그가 있으면 그 안에 또 다른 태그를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또 태그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중첩 관계가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여기 페이지가 좀 잘렸는데 HTML은 그나마 대소문자 안 가려요. 독타입 HTML. 그 다음에 HTML이라는 태그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HTML 태그 안이 이 안은 웹페이지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와 바디라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헤드는요, 웹페이지에 대한 각종 설정들이 들어가요. 언어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정보라던가 모바일 웹인 경우에 브라우저 특성을 명시하는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정리를 할 거고 오늘은 헤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웹페이지니까 랭페이오, 랭귀지는 한국어다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요. HTML이 웹페이지 전체 영역, 헤드 부분은 페이지 특성, 바디는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내용. 자, 일단 헤드 안에 기술되는 주요 내용인데요. 헤드 안에 기술되는 특성은, 웹페이지 특성은 대부분 메타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과 값으로 들어가요. 얘는 마침 태그가 없어서 바로 닫을 때 슬래시를 표기합니다. HTML 작성할 때는 요거 슬래시 안 넣어도 문제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리액트 가면 이거 다 에러나요. 슬래시 안 넣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닫을 때 슬래시를 넣는 연습을 하세요. 자, 트랜스핏이라고 하는 건요. 언어에 대한 저장 특성 명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컬러셋의 종류가 우리한테는 EUC KR 한국어 전용 EUC JP EUC CH 등등등. 자, 한국어 플러스 영어입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다 지원을 해요. EUC JP 일본어 플러스 영어 EUC CH 중국어 플러스 영어.
얘네들은 특정 언어 전용이기 때문에 EUCKR로 설정해놓고 일본어 쓰면 한글 깨져요. 한글이 막 네모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근데 요즘은 다국어 앱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다국어 지원을 위해서 명시되는 항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좀 더 다소 복잡한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하려면 이진수부터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 얘기는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언어 종류 명시. 근데 요즘은 다국어가 기본이니까 딴 거 필요 없고 UTF-8만 명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타, 네임은 뷰포트. 뷰포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디바이스의 모니터 해상도를 뜻해요. 자, 이 뷰포트 태그는 모바일 장치에서만 인식이 됩니다. 자,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을 했다.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처음에 옛날에 컴퓨터 쓸 때 네이버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보였는데 컴퓨터를 바꿨어. 컴퓨터 바꾸면서 모니터도 같이 바꾼 거야. 그랬더니 모니터가 엄청 좋아서 네이버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되게 작게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눈이 좀 양쪽에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이게 사실 좀 처음에 보면 눈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도 내 모니터 좋아서 그런 거 하면 뿌듯해하면서 본다? 이게 모니터의 사이즈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하죠. 네이버라고 하는 웹페이지의 크기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손가락만한 사진을 탁상용 액자에다 끼면은 거의 꽉 차죠. 근데 벽걸이용 액자에다 내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사진을 탁상용 액자에다 걸면 액자가 요만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벽에다 거는 이따만한 액자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웹페이지를 모니터가 커지면 더 작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PC는 이래요. 모바일은요. 모바일은 상황이 좀 달라요. 자, 옛날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 썼던 게 아이폰 3GS였거든요. 자, 스마트폰을 세로로 넣었을 때 이 가로축의 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3GS 가로가 24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그 갤럭시 S2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얘는 가로가 320이었어요. 발전을 거듭해서 아이폰 5나 6? 이때쯤에 가로 크기가 640 정도로 커져요. 갤럭시 S9쯤에서 가로 크기가 760이었나? 이 정도로 커져요. 커지고 커져서 요즘 스마트폰들은요, 가로 크기가 보통 1280 내지는 1920 정도 돼요. 아마 요즘 스마트폰은 1280이 보통일 거예요. 지금 이 모니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C 모니터요. 모니터 해상도 보통 1920인가 그래요.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엄청 비싸고 좋은 건 더 크지만. 자, 여기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1920인데 1280이면 얼만큼이에요? 반이 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그만한 이 스마트폰 화면이요. 실제로는 모니터의 반이 넘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실제 크기는. 자, 이렇게 점점 커졌어요. 스마트폰들의 해상도는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이면 너무 옛날 거는 걷어냅시다. 자, 갤럭시 9에서 S9에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꽉 찼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거를 요즘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면 액자가 더 커졌죠. 그럼 어떻게 보여야 돼? 좀 남는 공간이 생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태까지 쓰면서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용 콘텐츠는 해상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꽉 찹니다.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들은요, 진짜 사이즈별로 다 그립니다. 미쳐요. 사람 환장해요. 진짜 똑같은 그림을 한 3벌, 4벌을 그려요.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 왜냐면은 그림을 억지로 키우거나 줄이면은 자글자글하게 깨지거든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성사진 딱 확대하는 거 보면 되게 자글자글해 보이죠? 이미지는 확대시키면 무조건 그렇게 자글자글해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거 막 조금 이따 되게 선명하게 바꾸는 잖아요. 완전 개똥이야. 그거 요즘에서야 그 인공지능 나와서 조금 가능해진 거지 옛날에는 그거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일반 프론트엔드 만들면서 인공지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코드로 사이즈 확대는 잘 안 해요. 그냥 디자이너들이 다 다시 그래요. 노가다가 겁나 심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코딩하면서 이제 웹페이지의 사이즈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웹페이지를 최소 12번은 코딩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스마트폰 세로 모드, 가로 모드, 태블릿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스마트폰 종류별로 짜라랑 나열해 보세요. 아이패드만 해도 해상도 몇 개인데.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건 스마트폰의 해상도는 발전하면서 점점 커졌죠. 근데 LCD 크기는요. 거의 안 변했어요. 길어지긴 했어도 옆으로는 거의 안 변해. LCD의 인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여지는 내용들이 점점 압축이 되는 거지 물리적인 LCD의 크기는 자로 재면 항상 똑같아요. 이 코드의 의미가 그거예요. 웹페이지의 위드스라고 하는 건 넓이를 뜻해요. 웹페이지의 넓이를 해상도를 따라가지 말고 디바이스 위드스, 기계의 물리적인 넓이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접속하면 그 PC용 사이트가 보이면 되게 조그맣게 축소돼서 보이는 경우. 모바일 브라우저의 특징이요. 원래 스크린에서 이만큼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한 번에 다 보여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거야. 그게 모바일 브라우저의 기본 특성이에요. 그거를 이니셜 스케일, 이니셜이라고 하는 건 초기예요. 초기 스케일, 사이즈 크기를 1로 잡아라. 100%로 잡아라. 축소시키지 말란 얘기지. 미니멈 스케일, 그 비율을 1로 잡아라. 축소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맥시멈 스케일 1, 확대도 시키지 말아라. 유저 스케일레이블, 사용자가 필수금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를 다 때려버리면은 사용자가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가로 넓이를 LCD의 물리적인 넓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니터 해상도가 달라도 브라우저 해상도는 전부 단일화로 인식해요. 웹페이지 코딩의 수많은 삭제를 한 번만에 해결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라인이에요. 문제는 외워서 쓰기가 겁나 빡세다는 거죠. 자, 이거 외울 때 진짜 하나하나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 내가 어디에 정리해놨어. 그거 복사해 오면 돼.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외워서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이거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다시 100%를 만들고 m.naver.com이라고 들어가면 모바일 네이버 페이지예요. 웹페이지의 특징이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메뉴가 떠요. 이거 못 막아요. 그럼 그 페이지 소스가 다 나옵니다. 어디 보고 싶으면 봐봐라는 뜻이에요. 알아볼 수 있으면 봐라고 그냥 다 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까 컨트롤 F 누르면 검색이라 그랬죠. 북부트라고 찾으면 고맙게도 여기 있네요.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북부트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부분 검색해서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이 교환 자체가 네이버 코드 베껴온 거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가져오건 간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내용을 어디서 참조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일일이 철자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타이틀이란 태그는요. 웹브라우저 보면 여기 털에 이거 제목 뜨죠? 여기 네이버라고 제목 뜨잖아요. 요거를 표기하는 태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문. 주석이라고 하는 건요. 소스 코드에 작성되는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표기 방법이에요. 코드의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는 용도로 작성을 하는데 작성 방법은 괄호 열고 느낌표 빼기 2개. 그리고 빼기 2개 괄호 닫기. 그럼 이 안은 내가 마음껏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럼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 안에 내가 설명을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석으로 만든 영역은 브라우저에 안 나와요. 이건 단지 필기니까. 이 안에선 주석권 같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한 줄로 다 작성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맘이에요. 시작과 끝만 확실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 느낌표 도타입 HTML, HTML로 시작하고 끝에 HTML로 끝나고 그 다음에 헤드 안에 메타, 캐릭터 셋, UTF-8 언어 종류라고 했죠? 용도는 제가 여기 주석으로 다시 적어놨어요. 메타 뷰포트, 스마트 장치에서 해상도 균일화 처리라고 했고 브라우저에 표시될 제목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바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내일부터는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바디 안의 내용만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저 내용을 미리 완성해 놓고 예제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바디 안에 코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이 내용을 최소한 하나는 완성을 해오셔야겠죠. 이거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봐야 바디 안에 있는 거 헬로 HTML밖에 안 나와요. 바디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하고 이제 빌드업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오늘까지는 제가 거의 혼자 떠들었고 이제 필요하면 같이 했는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습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기본 수업 스타일이 이제 설명 50, 실습 50. 그것도 초반부에나 그렇지 후반부에는 설명 40, 실습 60.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사실 등록하실 때 이제 과제 같은 거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안내 받으셨잖아요. 그 부원장님하고 미팅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의도하셔서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지. 기본적으로 저 숙제 안 내줘요.
공식적인 숙제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숙제는 그날 수업 복습. 그거는 약속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 과목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로 세미 프로젝트 진행하는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장소를 안 가리고 계속 작업하긴 할 거예요. 해야 되긴 할 거예요. 뭐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뭐 이거 해오세요. 검사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고생하셨어요.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